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 이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중세 경제사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어서 중세 사회사, 고려시대 사회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제1장 고려사회의 구조에서 신분제도부터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일단 고려의 신분제도의 특징은 4계층으로 구성이 됐다는 거죠. 4계층이라 한다면은 크게는 2개로 나눠집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다. 봉건적인 신분구조화에서 이런 모습이 있어요. 크게 이제 2개로 나눠지거든요. 여기 이제 지배계층이 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피지배층이 되는 겁니다. 지배계층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왕족이라든가 귀족들이 여기 들어가죠. 맨 위에 왕족과 귀족. 고려 때 처음 나온 신분계층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두 번째에 해당하는 이 신분인데요. 중류층입니다. 고려시대 때 최초로 등장합니다. 지배층입니다. 지배층인데 지배층이 말단 계급이에요. 중류층이고요. 피지배계층에 누가 나왔냐면은 양민들. 양민 그러면 이제 농공상 계층들. 그다음에 특수행정 구역민들이 있습니다. 특수 구역민들. 뭐 향, 부곡, 소, 뭐 역, 진, 역진, 교통시설이죠.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피지배층의 맨 밑에 계층은 누구냐면은 천민입니다. 천민의 대다수 누구죠? 노비죠, 노비. 노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요 4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된 고려사회 신분제도의 특징은 한 번 그 신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갑니다. 결론은 엄격 세습됐다. 엄격 세습이다. 근데 가끔 위아래의 변동이 있어요. 어떤 변동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뭐냐 봅시다. 밑에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중류층. 중류층에 향리라든가 설이 있죠. 향리는 오늘날의 뭐 지방직 공무원 정도로 보시면 돼요. 지방직, 구급 행정직 공무원 정도로 보시고요. 설이는 중앙의 하급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직, 구급 행정직 이런 정도로 비교 한번 해보자고요. 얘네들이 결국 이제 결론 향리입니다. 얘네 과거 문과를 통해서 문반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향리는 과거에 응시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군인이 군공을 통해 가지고 무반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고려 말에는 첨설직을 한다고. 첨설직은 뭐냐면은 워낙 많다 보니까 관직을 다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직을 하나씩 준 명예직. 이 명예직을 주는 겁니다. 그걸 첨설직이라고 그래요. 그럼 직역을 가진 농민들이 있죠. 이건 정과 백정으로 나뉘죠. 고려 때 이 양민 중에서 농민은 정과 백정으로 나뉘는데 직역을 가진 농민은 정입니다. 정. 직역이 없는 농민은 뭐라고 했어요? 백정이라고 그랬죠. 그럼 정이 많을까요? 백정이 많을까요? 백정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백은 하얗다라고 하는 그런 흰 백자가 아니라고 했죠.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거는 무자입니다. 무. 없을 무자. 직역에 의무가 없다 그래서 없을 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직역을 가진 농민들 정, 얘네들은 그 직을 통해서 신분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외고노비가 재산을 모아서 양인에 올라갑니다. 노비는 노비를 소유할 수도 있고요. 재산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외고노비를 얘기합니다. 그걸 통해서 양민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특수행정구역민 있죠. 향과 부곡과 소민들. 얘네들을 뭐 공주 명학소가 충순현이 된다거나 또 처인 부곡이 처인현이 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신분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 그리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결론은 한 번 그 신분이면 그대로 간다. 이거는 가끔 있는 일입니다. 가끔. 아시죠? 자, 이게 이제 고려 사회 신분제도의 기본적인 골격 특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맨 위에 있는 계층이 누구예요? 왕족과 귀족들입니다. 그 중에 귀족들이 있죠. 얘네를 좀 각 시기별로 한번 살펴봅시다. 10세기 때 각 시기별 지배계층입니다. 10세기 때 누구냐면 지방 호족들입니다.
호족은 두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하나는 토착 세력. 예를 들어서 뭐 촌주나 향리들이죠. 그 다음에 중앙의 고관들이 낙향을 해서 지방에서 세력을 형성하는 경우예요. 얘네들이 지방의 호족이 되는 겁니다. 물론 호족은 그 당시 호족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는다고 그랬어요. 장군, 성주 이런 용어를 쓴다고 그랬죠. 그럼 얘네들이 과거나 군공, 뭐 음서, 왕실과의 혼인을 통해 가지고 중앙으로 진출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11, 12세기 때에 뭐가 되나요? 문벌 귀족이 돼요. 고려 정치사의 문벌 귀족 사회에서 말씀하면 드렸죠. 이 문벌 귀족들은 가문 문자를 쓴다고 했습니다. 문무할 때 문자를 쓰는 건 아니에요. 가문 문자. 가문의 권위를 중시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방호족. 그러니까 아무나 문벌 귀족이 되는 건 아니었죠. 지방호족. 육두품. 또 개국공신들. 이렇죠. 얘네들이 역시 과거 음서 또는 군공, 왕실과의 혼인 이런 방법을 통해서 중앙으로 진출합니다. 뭐 경원이 씨, 파평윤 씨, 해주 최 씨, 뭐 이런 계층들이 여기 나와 있죠. 경주 김 씨도 들어가고요. 이 문벌귀족은 초창기에 처음에 문벌귀족하고요. 12세기 이후에 문벌귀족의 성격이 좀 달랐어요. 처음에 문벌귀족은 능력 본위의 개방적인 존재라고 있습니다. 근데 12세기 이후에 가면 어때요? 변질됐죠. 12세기 이후에 문벌귀족은 혈연을 본위로 하는 뭘로? 폐쇄적인 이러한 문벌귀족으로 변질됐습니다. 그러니까 변질되면서 터진 첫 번째 사건이 뭐였나요? 이자금은 아니죠. 이자금의 난의 원인이 일부 원인이 됐던 것이 1135년에 뭐죠? 묘청 서경 천도운동이에요. 이거의 결과 터진 것이 뭔가요? 무신정변이죠. 1170년. 무신정변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 사회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벌귀족 다음에 12세기 후반 위에 고려 사회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무신이죠. 100년 간다고 그랬죠. 통상 이제 무신정권 그러면은 최씨 정권을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최씨 정권의 통치 기구들 정점해 두시고요. 그런 이제 최후 때 몽골의 침략을 받아요. 몽골의 침략을 받고 원 세력을 등에 업고 성장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나요? 권문 세족이죠. 이 권문 세족의 횡포에 반했던 고려 말의 개혁 세력들이 누구예요? 14세기 후반 이후 사회를 주도했던 누구? 신진 4대부 이렇죠. 이게 고려사의 지배계층의 변천 과정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지방호족, 문벌귀족, 무신, 권문세족, 신진 4대부. 요 순서대로 각 계층의 특징들을 정리를 좀 많이 해두시고요. 가장 많이 출제했던 부분은 이 두 사람입니다. 권문세족하고요. 고려 말의 개혁 세력들 신진 4대부예요. 자, 얘네는 친, 원파. 후자 신진 4대부는 친, 명파. 그 지방 향리 출신들. 지방 향리. 정치 면에서는 음서. 이 음서를 통해서 중앙으로 진출했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공민왕 개혁 정치 때 과거 제도를 통해서 중앙으로 많이 진출하죠. 경제적으로는 얘네는 몸은 서울에 있어요. 근데 지방에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경, 부제, 대지주. 얘는 지방의 중소지주가 됩니다. 지방의 중소지주다. 사상 면에서는 얘네들은 뭐죠? 훈고학과 불교를. 얘네들의 사상적 기반은 성리학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고려 말의 모순을 극복하면서 나중에 15세기 조선 사회를 개창하는 주역으로 성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각 시기별 지배계층의 변천 과정을 보시고요. 자, 용어 설명 하나만 하고 넘어갑시다. 두 번째 장에 보시면은 중간에 권문세족 해가지고요. 재상지종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재상지종을 직역하면요. 왕실과 혼인할 수 있는 가문이다. 이렇게 직역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 나와 있는 철원 최씨부터 해가지고 평양 조씨까지 나와 있는 그 성씨들을 우리는 재상지종이라 하고,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고려 후기 때의 지배계층이었던 누가 되냐 하면은 권문 세족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류층이 있죠. 이제 귀족층에 대한 각 시기별 지배층 변천 과정이고요. 이 중류층이 있습니다. 특징이 고려 때 처음 나왔다는 거. 지배계층인데 지배계층의 말단 계급이라는 거. 그럼 주로 뭘 하겠어요? 실무에 종사한이랍니다. 뭐 기술직이라든가 아까 잠깐 나왔던 향리, 서리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중류층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선시대 때 가면은 중인이라고 해서 신분 형성이 돼요. 근데 중류층은 신분 계급이 아니에요. 그냥 위아래 중간에 있는 층이다라고 퉁쳐서 얘기하는 것뿐이지, 중류층이라고 하는 신분이 뭐 귀족이니 뭐 양민이 하는 그런 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쟤네들이 조선시대 때 들어오면서 뭐가 된다? 중인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실무에 종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양민들이 있습니다. 농공상계층들, 대다수는 농민이고요. 농민 중에서도 정과 백정인데 대다수 누구다? 백정이다. 그리고 이제 같은 레벨이지만은 농민도 우대받습니다. 수공업자나 상인보다 우대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유는 국가 재정의 인적 기반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도 우대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양민이지만은 특수행정 구역민이 있죠. 향과 부곡과 소민들이 있어요. 향과 부곡은 뭐에 종사한 사람인가요? 바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소는 뭐에? 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소 이렇게 하죠. 이런 특수행정 구역민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 와서 처음으로 이제 소라고 하는 구역이 나와 있죠. 그리고 향과 부곡은 이미 신라 때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소에서 생산되는 품목들이 있죠. 금, 은, 동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걸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팔 수는 없습니다. 국가가 수공업자가 조달하는 것이 부족해서 소라고 하는 구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갖다 바치게 하는 거지, 얘네들이 여기에서 이걸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내다 팔고 하는 것은 용인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럼 이제 같은 양민인데 역시 일반 농민보다 더 천시받았던 누가 있어요? 역진민이 있습니다. 역민은 육로교통, 진은 수로교통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줄에 보시면, 마지막 장에 보시면 이제 바로 밑에입니다. 맨 밑에 계층 누구죠? 노비가 있습니다. 천민. 천민에 대한 노비예요. 노비는 고려나 조선이나 노비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천시받습니다. 그리고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 됐다. 그러니까 거의 어떤 그 사람 대접, 인격적인 대우는 못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노비의 특징이 몇 개 나와 있습니다. 동색혼, 체크해 봅시다. 동색혼. 노비는 노비끼리만 혼인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양천교혼이었습니다. 양천교혼이라고 하는 것은 동색혼이라고 하면은 노비는 노비끼리만 혼인하는데, 양천교혼은 노비와 양인과 같이 겹쳐서 혼인한다는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이제 지배계층이 시켜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일천즉천이라고 그랬어요. 일천, 즉천. 무슨 얘기인가요? 부모 중에 한쪽이 천인이면은 자식도 천인이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동색혼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는 노비하고 양인 간의 혼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죠? 일천즉천이 있고요. 종부, 종모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같은 얘기인데, 아버지나 어머니나 한쪽이 노비면은 자식은 누가 됐든 간에 그 노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천자수모법이라고 있습니다. 리을의 마지막은 천자수모법은 뭐냐면은, 이 노비 간의 소생은 누구의 소유에 들어가느냐 이거죠. 어머니 소유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걸 천자수모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B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노비를 가지고 있어요. 얘가 가지고 있는 노비는 남자 노비고 얘가 가지고 있는 노비는 여자 노비입니다. 여기서 혼인을 해서 여기서 C가 태어났습니다. C의 주인은 A가 될까요? B가 될까요? B가 된다는 겁니다.
어머니 소유주가 시의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천자수목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노비는 매매할 수 있다고 그랬죠. 남자 노비와 여자 노비를 매매했을 때 누가 더 비싸냐 그러면 여자 노비가 좀 더 비싸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비는 공노비하고 국가관청에 소속된 개인에 소속된 뭐가 있어요? 사노비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공노비를 보시면은 다시 입역노비와 외거노비가 있죠. 이 외거노비, 입역노비는 관청 안에서 일하는, 외거노비는 관청 밖에서 일하면서 1년에 정해진 몸값을 관청에다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노비도 봅시다. 사노비도 주인집 안에 기거하는 그걸 솔거노비라고 그래요. 그리고 주인집 밖에 기거하는 뭐가 있어요? 외거노비가 있습니다. 외거노비는 몸값을 낸다 그래서 납공노비 또는 신공노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외거노비 같은 경우는요, 노비지만은 일반 생활 모습은 누가 같냐 그러면 일반 양인들하고 거의 같습니다. 일반 농민들하고 거의 같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토지도 가질 수가 있고요. 세습도 가능하고요. 재산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또 이 노비는, 외거노비는 노비도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비는 노비를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구죠? 외거노비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거노비는 신분만 노비예요. 일반 먹고 사는 것은 거의 누가 똑같다. 일반 농민들하고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이제 기타 화척, 진척, 제인이 있습니다. 이 화척과 진척과 제인은 천민이에요. 그런가요? 아닙니다. 법으로 따지면은 이 화척, 진척, 제인은 양민입니다. 근데 이걸 왜 천민에 집었냐면은 이 직이 천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천시받은 직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천민 대접을 받아서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화척과 진척과 제인은 원래는 양민입니다. 이 하고 있는 직역이 천에서 천민 대접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분제도 각 계층별 특징들을 그렇게 살펴보기를 하고요. 제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세사회의 백성들의 그 생활 모습들을 살펴보시죠. 이 경제활동에 관련된 부분 우리가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 백성들의 생활 모습은 일단 향도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향도. 이 향도는 매향을 할 때의 그 무리를 향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향. 매는 매장한다는 거죠. 뭘 매장한다 하면은 향나무를 매장하는 걸 매향이라고 합니다. 그 향나무를 매장할 때 노동력을 뭐라 하냐면 향도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향도입니다. 향도. 향도죠. 이건 무리도자입니다. 화랑도 할 때 화랑의 무리에서 화랑도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향은 왜 하느냐 이거예요. 자, 그 매향에 대한 박스 내용 좀 잠깐 읽어보죠. 위기가 닥쳤을 때를 대비해서 향나무를 바닷가에 묻었다가 이를 통하여 미륵을 만나 구원받고자 하는 염원에서 향나무를 땅에 묻는 불교 신앙의 하나입니다. 미륵신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미륵신앙과 관련이 있다. 옆에 그 사천 매향민은 뭐냐면은 경상남도 사천입니다. 고려 말에 외구의 침략이 아주 많았을 때 사천의 주민 약 4,100여 명이 모여서 매향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매향한 옆에다가 비석을 세웠어요. 그 비석을 뭐라고 하냐면은 매향비라고 합니다. 그 비석을 매향비다. 아셨죠? 모년 모시에 어디다가 향나무를 매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비석을 세워놔서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매향을 하고 향나무를 잘라서 운반하고 바닷가에 갯벌을 파고 묻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묻어놓고 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써놓은 겁니다. 그때 그 무리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향도라고 합니다. 이거는 국가가 만든 건 아닙니다. 농민의 자생적인 조직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맨 밑에 한번 봅시다. 향도는 이제 문제는 단순히 매향만 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대규모 인력이 동원되는 불상이나 또는 석탑을 만들거나 또는 절을 만들 때 많은 노동력이 동원이 되죠. 이때 뭐도 한다는 거죠? 주도적인 역할도 했다는 겁니다. 또 바로 밑에 마을의 노역 또는 혼례 결혼할 때
상장례, 장례 치를 때, 뭐 이때 또 민속신앙과 관련된 마을의 제사나 공동체 생활을 주도하는 농민조직을 발전합니다. 조선 초기에는 심지어 국가가 이 조직을 국가가 공동으로 이제 어떤 요역동을 하기 위해서 이게 뭐라 하죠?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국가가 조직적으로 활용을 하게 돼요. 이 조직을, 향도라는 조직을. 지금 요즘에는 거의 이런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만은 뭐 예전에 그 상여 나가지 사람이 죽을 때 시골에 그 상여 나갈 때 그 상여꾼도 어디서 기내냐면은 향도에서 기낸다고 그래요. 그 향도의 시초는 우리가 화랑도에서 찾거든요. 김유신이 데리고 다녔던 향도를 뭐라 했냐면은 용화향도라고 했답니다. 김유신이 데리고 다닌 향도를 용화향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화랑도는 글공부나 무술공부 예에도 모두 있다는 거예요. 바로 노동력 동원에도 이용이 됐던 걸로 얘기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매양이라고 하는 것은 농민의 그런 자생적인 조직체로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고려 말에 집중적으로 많이 있다. 주로 어느 쪽에 많았다? 남해안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디죠? 서해안 쪽입니다. 그러니까 왜구들의 노략질이 아주 심했을 때 민중들은 어디에다 의존했겠느냐? 국가에는 의존할 데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미륵신앙에 빠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일단 어지러울 때, 어수선할 때 이런 행사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중세의 그 백성의 생활 모습에서 사회 시책과 사회 시설을 좀 보도록 하십시다. 이 사회 시책과 사회 시설은 백성을 위하는 정책입니다. 고려는 유교 국가입니다. 고려는 유교 국가예요. 유교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이 나옵니다. 그 유교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 경제 면에서 유교 이념이라고 한다면은 중농 정책을 얘기를 하고요. 농민을 위한 정책입니다. 왜? 국가 재정의 인적 기반은 농민이니까. 지금 나와 있는 사회 면에서 유교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위민, 백성을 위한다는 거죠. 백성을 근본으로 한다. 민본, 그렇죠? 민본. 이런 정책입니다. 여기서 민은 농민입니다. 농민을 위한 경제정책은 중농정책입니다. 왜? 국가 재정의 인적 기반은 농민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농민의 몰락은 귀족경제 붕괴입니다. 더 나아가서 국가 재정의 파탄이라는 얘기죠. 사상면에서 유교 윤리를 대단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유교 윤리라고 하는 건 나라에 충성하는 거하고요. 부모에 효도하는 거죠. 충효. 충효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게 이제 유교 이념인데 이게 구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확인하느냐 이거죠. 중농 정책을 위한 여러 가지 개간, 간척, 종자 개량, 뭐 농기구 개량에서 우리가 경제 파트에서 살펴봤죠. 위민, 민본, 이걸 위한 백성을 위한 사회 시책, 시설 이런 것들이 정비가 돼 있죠. 그렇죠? 정비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내용도 한번 봅시다. 그 농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 나오죠. 뭐 토지 겸병을 억제하고 또 토지에서 이탈하는 걸 막고 농번기에 자벽동 못하게 하고 재해시 조세 감면해주고 또 권농 정책 있잖아요. 원구에서 기곡예를 지내고 원구는 둥근 재단 위에서 곡식의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국가가 또 사직을 세워서 사는 뭐예요? 사는 토지의 신, 직은 곡식의 신입니다.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적전은 왕의 친경입니다. 왕이 친히 가서 농사 짓는 토지예요. 이건 전시효과죠. 봐라. 왕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네들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개간장려하는 부분들, 뭐 성종대 무기를 몰수해서 농기구를 만들어서 배포한다거나 전부 다 중농정책, 권농정책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결국 유교 이념을 구현하자는 겁니다. 국가 재원의 인적 기반을 보호하자는 거죠. 사회시설에 봅시다. 그러면 이런 중농정책 내지 권농정책을 폈다고 해서 진짜 농민 살림이 나아진 건 아니에요. 사회면에서는 위민, 민본정치입니다. 밑에 흑창, 죄의보, 의창, 상평창, 대비원, 뭐 해민국 또는 뭐 예종대 때의 구제도감, 고종대 때 구급도감 이런 게 있죠. 자, 뭐하는 기구인가 그것만 정의만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결론은 뭐냐 이거거든요. 백성을 위하고 백성을 근본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유교 이념을 구현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걸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입니다. 최소한 먹여 살려놓자는 겁니다. 실제로 국민들이,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아주 윤택한 생활하는 걸 지배층은 원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런 말을 안 듣거든. 그러니까 쫄쫄 굶주려 놓고, 굶겨놓고 뭘 하나를 국가가 던져줬을 때 그 피지배층들은 아이고 고맙습니다 라고 꾸벅꾸벅하는 그런 굽신거리는 그러한 사람을 원한 거예요. 지배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예를 갑과 을의 관계 정도 뭐 갑질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그러면은 말을 안 듣거든요. 통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먹여 살려놓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지 이걸로 인해서 농민들 생활이 안정됐다?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경제생활에서 봤잖아요. 피지배층의 생활을. 사상면에서 유교 윤리를 중시했다는 것은 바로 다음 장에 법률에 보면은 가장 중재로 다스렸다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반역죄하고 뭔가요? 불효죄를 가장 중재로 다스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반역죄는 뭐에 대한? 충에 대한 배신이에요. 또 불효죄는 뭐에 대한 배신인가요? 효에 대한 배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역죄하고 불효죄를 가장 무거운 죄로 처리했던 것은 고려사회가 유교 윤리를 중시했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법률 봐봐요. 세 번째, 유교 윤리를 중시했다는 얘기는 지금 요 얘기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반역죄, 불효죄를 가장 중죄로 다뤘으며 밑에 니은 디귿 읽어보세요. 이것도 역시 뭐에 대한 규정인가요? 효죠, 효. 효에 대한 규정이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고려 법률의 특징은 성문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당나라 법률을 모방한 71조율 보조 법률이 있는데 대부분 관습법에 의해서 처리합니다. 이건 지방자치질서가 인정됐다는 증거고요. 보통 지방관이 경범죄를 다 처벌하죠. 이거는 고려만이 아니라 조선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형벌의 종류는 고려나 조선이나 똑같습니다. 태, 장, 도, 유, 사. 태형은 회초리, 열대 단위로 50대까지입니다. 5종이 있죠. 장형은 권장을 치는 겁니다. 열대 단위, 열대식에서 5종이 있습니다. 60, 70, 80, 90, 100대까지입니다. 도는 구속입니다. 구속. 1년, 1년 반, 2년, 2년 반, 3년에서 5종 형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유가 있습니다. 유는 유배입니다. 유. 유배는 천리, 1500리, 2000리, 2500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배가 있고요. 사는 죽이는 거죠. 교형과 목을 졸라 죽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차명, 목을 자르는 해서 5종 형벌이 있는데 여기서 도, 유, 사형의 경우는 태형이나 장형을 집행한 후에 도, 유, 사형을 집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장을 치지 않고 바로 구속, 유배, 사형을 하지 않습니다. 사형자도 일단 권장을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형이 집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고려의 법률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풍속을 한번 가봅시다. 상장제례가 있죠. 제사 지내고 장례 치를 때의 그 의례 행사라는 얘기입니다. 국가는 유교적 규범을 권장합니다. 그런데 민간에서는 안 지켜집니다. 유교적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근검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화려하게 하지 말고 소박하게 해라. 근데 민간에서는 토착신앙 더하기, 불교 더하기, 도교 의식이 짬뽕돼서 굉장히 화려하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화려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판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이거 장례 잘 치렀다 아니면 못 치렀다, 그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는 유교적 규범에 의해서 권장했습니다마는 민간에서는 따르지 않았다. 그럼 언제부터 근검 전략하게 됐느냐? 고려 말에 성리학이 들어오면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성리학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화려, 사치보다는 소박, 검소 이런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불교 행사는 연등에 팔관회 등이 있고요. 연등에는 지금이야 4월 초파일이에요. 팔관회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합니다. 이거는 토착신앙 더하기 불교 더하기 도교 의식이 짬뽕된 겁니다. 국가나 왕실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는 일종의 호국불교의 성격을 띄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명절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세시풍속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항상 출제가 되는 내용이죠. 세시풍속,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기록유산, 뭐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도 항상 출제가 됩니다. 이건 뭐 일종의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혹시나 하나씩 틀려버려라 만점 방지의 어떤 의도도 뭐 깃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 전통 명절들은 그대로 한번 보시고요. 기타 뭐 그런 것들도 나와 있습니다. 수바키 있죠, 수바키. 이 수바키는 그 보현원에서 무신정변 직전에 무신정변 터졌던 그 시점에서 나왔던 그 수바키가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려 사회에서 이제 요 혼인과 여성의 지위 문제입니다. 혼인은 일부 1차제가 일반적인 거고요.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혼인 연령은 남 20, 여 18. 주로 이제 남녀 모두 법은 이렇습니다만 20세 전후에 결혼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중매 결혼보다는 고려 때는 자유 연애 결혼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지위는 남자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여자가 호주가 될 수가 있고요. 호적에서 자녀 간의 차별을 두지 않고 연령순으로 기록한다거나. 조선은 안 그렇습니다. 조선은 남자 앞에 여자 뒤로 뺍니다. 통상 우리가 니네 몇 남 몇 여냐 이렇게 하잖아요. 몇 여 몇 남이야 이렇게 하지 않죠. 이거는 조선 17세기 이후에 성리학적 질서가 뿌리를 내리면서 그렇게 우리 조상부터 조상 아버지 그 아버지부터 계속 물려받은 하나의 쇠뇌된 그런 흔적입니다. 맨 위가 딸이면은 뒤에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딸 아들 순서가 있다면은 니네 몇 남 몇 여냐라고 할 때는 일여 일남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일남 일여라고 대답해서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순서가 그렇다는 거죠. 원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우선 얘기하고 여자를 뒤로 뺀 것은 17세기 이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여성의 지위 문제는 다음 장에 고려사 그 재산 문제, 배분 문제, 그 분쟁이라든가 그 다음에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의 사료가 지금 나와 있어요. 사료가 3개 나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마지막에 고려와 조선시대 때의 가정 모습 표가 하나 있죠. 비교표. 여성의 지위 문제는 이 표 하나만 기억을 좀 해두세요. 기준은 몇 세기를 기준하고 있냐? 그럼 몇 세기예요? 17세기입니다. 조선시대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고려에서 16세기, 그 다음에 17세기 이렇게 나누십시오. 나누는 기준은 뭐라고 했어요? 주자, 가래입니다. 중국 남송대 성리학을 만든 주희죠, 주희. 주희가 집에서 해야 할 의례 행사에 대해서 써놓은 책입니다. 가래야, 가래. 이게 뿌리를 내린 게 17세기예요. 그러니까 고려에서 16세기까지 17세기 이후에서 이때 사회 모습이 다르다는 거죠. 자, 먼저 확인 좀 해봅시다. 가족제도 한번 보죠. 가족제도. 고려에서 16세기까지는 가정 내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같이 함께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17세기 이후로 가면 어떻습니까? 가부장적 가족제도로 갑니다. 그러니까 부계 중심, 아버지 중심의 체제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아버지 중심으로 족보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여러분들 되게 족보 있죠? 아버지 중심으로 족보가 만들어지고 또 더 나가서 동성마을이 형성이 됩니다. 동성마을 뭔가요? 집성촌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어디 가면 집성촌이 있는 데가 있어요. 같은 성씨가 모여 사는 이런 곳 있습니다. 이거 현적이죠. 가정 내에서 남녀 평등에서 뭘로 가요? 남존여비로. 또 재산 상속도 자녀 근분 상속에서 뭘로? 장자 중심의 상속으로. 뭐 장남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양자를 드려야죠. 딸만 낳고 아들 못 낳으면 어때요? 씨바지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생산해가지고 이 집안을 물려주는 거죠. 제사라든가 이런 것들. 혼인 형태는 남귀, 여가혼이라고 했습니다. 장가간다고 그랬는데요.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사는 거죠. 근데 17세기 이후에는 친형은 시집입니다. 시댁 집으로 가는 거죠. 혼인하면. 제사는 16세기까지는 자녀 윤회봉사입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내는 거죠. 후자는 10세기 이후는 장남이 제사를 모시는 겁니다. 호적. 출생순으로 기록이 되죠.
근데 이제 17세기 이후는 남자 우선 기록이에요. 여자가 호주가 될 수가 있는데 16세기까지는 17세기 이후는 불가능합니다. 남편이 죽잖아요. 그럼 아들이 호주가 되는 거야. 고려는 남자가 죽죠. 남편이 죽으면 아들이 있어도 부인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호주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장례 풍습을 보시면은 화장과 매장이 있습니다. 같이 하는데 화장은 불교의 영향을 받은 거라고 했죠. 고려에서 16세기까지는 화장이 추가됩니다. 근데 17세기 이후는 어때요? 매장이 추가됩니다.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다. 그래서 죽은 시신에도 함부로 훼손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럼 아무데나 매장하면 되나요? 그래서 명당자를 찾는 겁니다. 명당자를 찾는 과정에서 조선시대 때 민사소송에서 많이 걸려있는 부분이 산속 문제예요. 산속 문제는 묘지 쟁탈전을 뭐라고 그래요? 산속 문제다라고 얘기합니다. 묘지 쟁탈전을 얘기한다는 거지. 그럼 이때 뭐가 유행했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풍수 지리설도 역시 유행했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왼쪽의 모습은요. 고려에서 16세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우측은 17세기 이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 고려와 조선의 여성의 지위, 재산 상속 문제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나와 있는 사료는 꼭 읽어보십시오.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고려 후기 사회 변화에서 피지배측의 저항 부분이 있습니다. 무신직공기 때에 피지배측의 지배층의 저항이 있죠. 이건 우리가 무신정권 때, 그 다음에 다음 장에 보시면 몽골 침략 이후에 농민들, 백성들의 생활 모습들은 이미 정치사에서 정리가 됐던 분이기 때문에 이 대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하나만 좀 점검하고 넘어갑시다. 한국사에서 대표적인 3대 민중 항쟁 시기가 있어요. 그게 9세기 말 신라 하대죠. 원종과 애노의 봉기 이후에 전국에서 벌떼참이 일어났다. 이런 부분입니다. 12세기 후반입니다. 무신정권기 때요. 지금 요 대목이거든요. 보면은 밑에 민중항쟁에서 마지막에 서북지방의 봉기, 망이 망소의 봉기, 공주 명학수 봉기 얘기하죠. 김삼이 효심의 봉기, 이거는 신라 부흥을 표방했던 거예요. 만적의 봉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최충원의 산호 아닙니까? 단순히 신분 해방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이거는 정권 탈취도 있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배층의 무신정권의 수탈에 따른 반발, 저항이 12세기 후반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19세기 후반입니다. 세도 정치기 때죠. 삼정문란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사에서 3대 민중항쟁 시기는 요 시대입니다. 요 시대의 특수성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좀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몽골 침략 이후의 사회 모습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고려 정치사 원간섭기 때 이미 살펴봤던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고려시대 때의 사회사 부분은 이 내용을 끝으로 해서 마무리 좀 짓기로 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중세문화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